싹 다 외워주세요. 문법 공부하면 정말 쉬워집니다. 모조리 싹 다 바꿔줄게요. 문법 싫어하던 여러분의 마음을 세게 말해줄게요. 대은쌤과 함께하는 국어 수업 와! 문법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오늘 오프닝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아주 유명하죠? 이 노래를 개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싹 다 외워달라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문법은 정말로 외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중요한 부분들은 외우면서 또 동시에 이해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외우는 걸 안 하면 기본적인 중요한 포인트들을 외워두지 않으면 이해가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인트들은 반드시 여러 번 보면서 암기를 좀 해두면서 이제 수업을 따라오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도 파이팅 외치면서 우리 신나게 문법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 문장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문장의 짜임, 즉 문장 성분에 좀 집중해서 내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58페이지부터 오늘 진도를 나갈 거니까 교과서 58페이지 펴놓고 옆에 필기도구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문장의 양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는가? 뭔가 이유가 있어야지 공부할 맛도 나겠죠?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 교과서 56페이지 단원 열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배울까?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주로 말과 글을 매개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과 글은요,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표현 효과를 제대로 알아서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과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자 이런 문법을 배우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도, 앞만 포장을 해도 머리가 아픈 건 어떻게 커버가 안 됩니다. 이 문법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도 참 위로가 안 될 텐데요. 어찌되었건 그래도 저번 시간에 배웠던 품사보다는 조금 더 익숙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장과 문장 성분의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세요. 문장과 문장 성분에 대해 알아보자 라고 해서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도 형광펜 준비하고 중요한 부분에 밑줄 치면서 개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밑줄 그어야 합니다.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다. 에다가 밑줄 쫙 그어주세요. 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전달할 때 그 내용을 완전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가장 작은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부분에다가 동그라미. 자, 이렇게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각의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도 전체 밑줄 쫙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이 공을 힘껏 던질게 라고 할 때 이 각각 하나하나 자, 내가 이 공을 힘껏 던질게. 이 각각 문장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각각의 부분들 하나하나를 모두 문장 성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가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총 문장 성분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7가지가 있네요. 자, 일단 여기 이 부분도 밑줄 쫙. 문장 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가 있는데까지 밑줄. 자, 이들은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 또 크게 3가지로 묶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묶을 수 있느냐? 먼저 주성분, 그 다음에 부속성분, 그 다음에 독립성분이라고 하네요. 자,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는 무슨 성분에 해당이 된답니까? 그렇죠. 주성분 안에 해당이 되고요. 관형어하고 부사어는 부속성분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독립어는 독립성분에 속한다까지. 여기 부분은 거의 다 밑줄 아니면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59페이지 이 글이 실려 있는 그 바로 밑에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적어보면서 방금 봤던 개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과 문장 성분의 의미를 적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문장에다가는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라고 적어두시면 될 거고요.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각각의 부분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의 종류를 아래의 표에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아까 읽었던 그 글에서 문장 성분은 각각 문장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 크게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으로 또 묶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러니까 문장 성분을 크게 3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은 먼저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색의 칸에다가는 주성분, 핑크색에다가는 독립성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주성분 안에는 또 다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또 정말 중요한 바로 서술어가 있고요. 자, 부속성분으로는 부사어가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관형어가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60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각각의 주성분, 부속성분, 독립성분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60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60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주성분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텐데요. 우리 교과서는 먼저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단계별로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주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문장 성분인지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찾아보게끔
교과서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단계별로 풀어가면서 주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밑에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까지 같이 보면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완전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으로 나누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기억 같은 경우는 나는 노래를 이거는 정말 문장이 아직 덜 끝난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 될 거고요. 니은도 한번 볼까요? 무척 푸르다. 뭐 의미는 있습니다. 네, 푸르다라는 거죠. 많이 푸르다라는 게 거겠죠. 자, 그런데 뭔가 부족해요. 그렇죠. 푸른 것이 도대체 푸른 것이 무엇이 푸른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이 푸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완전하지 않은 문장에다가 체크를 해줘야 되겠네요. 자, 디귿 한번 볼까요? 바람이 세차게 분다. 자, 어떻습니까? 부는 것은 바람이고 바람이 어떻게 불고 있냐면 세차게 분답니다. 완전한 문장이네요. 완벽합니다. 의미 전달이 확실하죠. 자, 그 다음 리을 볼까요? 내 동생은 좋아한다. 내 동생은 좋아한다. 네, 좋아하는 게 내 동생이 좋아하는데요. 근데 좋아하는 것에는 무엇을 도대체 좋아하는지, 내 동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나타나야지 의미가 완성이 되겠죠. 자,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리을번도 역시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미음에 있는 문장 볼게요. 그는 존경받는 되었다. 이상해요. 그죠? 네. 도대체 그가 무엇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라고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비읍번 볼까요?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자, 믿는 것은 누굽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누군가를 믿어요. 그 대상, 믿는 대상은 너를 믿는답니다. 자, 의미 충분히 전달되죠.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 아주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문장을 완전한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려움 없죠? 자, 그 다음 단계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단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문장의 기호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기억번의 이유는 나와 있습니다. 나는 노래를 이라고만 문장을 적어 놓게 되면은 내가 어찌했는지를 설명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즉 동작이나 상태나 성질 등을 설명하는 말이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문장의 의미가 완벽하게 전달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니은번은 어떤 이유에서 완전하지 않은 문장이었을까요?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푸른지, 그 푸른 것의 그 주체가 되는 그 말이 빠졌어요. 자, 그래서 무엇이 푸른지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니은번의 문장 역시 완전하지 않은 문장에 속했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볼까요? 내 동생은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 동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아하는 것의 대상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음번 같은 경우의 이유도 이미 적혀 있듯이 그는 존경받는 되었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되긴 되었는데 무엇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이 없죠. 자, 그래서 그가 무엇이 되었는지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이유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60페이지 2번 문제에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3단계 문제를 보겠습니다. 2단계 문장에서 문장 성분을 추가해서 완전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기억은 어떤 문장 성분을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말, 즉 서술어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나는 노래를 듣는다. 혹은 나는 노래를 부른다. 라는 식으로 서술어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 성분을 추가해주면 됩니까? 그렇죠. 푸르다라는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 즉 주어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무척 푸르다 앞에다가 어떤 걸 넣어주면 적절할까요? 그렇죠. 하늘이 무척 푸르다. 아니면 바다가 무척 푸르다. 나무가 무척 푸르다. 이런 식으로 주어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리을은 어떤 말을 넣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내 동생은 좋아한다 해서 동생은과 좋아한다 사이에 이 좋아한다 라는 서술어의 대상,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넣어주는, 즉 목적어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내 동생은 빵을 좋아한다. 내 동생은 강아지를 좋아한다. 내 동생은 떡국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내 동생은 여동생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네, 좀 이런 목적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미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은 그는 존경받는 되었다 라는 요 문장 안에 존경받는과 되었다 사이에다가 무엇이 되었는지, 즉 되긴 됐는데 뭐가 됐는지, 된 것을 뭐가 됐는지에 대한 보충하는 말, 즉 보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예를 들어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는 존경받는 시인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어를 적절하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61페이지 3번 문제에다가 답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하늘, 바다, 강 중에 여러분들 하나 체온 선택하시고 뒤에 이나 가가 오면 이제 주어가 넣어지는 거겠고, 마찬가지 리을번도 떡국, 강아지, 여름, 즉 체온 중에 하나 고르시고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을 중에 하나를 적절하게 넣어서 문장 하나 완성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도 역시 시인, 선생님, 학자라는 체온 중에서 하나 고르고 보어를 만들어주는 이가, 조사, 이가를 중에서 하나 골라서 적절한 문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써보자. 네, 마지막 단계로 넘어왔습니다. 자, 완전한 문장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주성분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렇죠. 4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주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있어야 되고요. 또 목적어도 있어야 되고요. 보어도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문장이 굉장히 어색해지거나 아니면은 완전한 문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주성분은 문장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60페이지로 다시 돌아오셔서 그 문제들 밑에 있는 말주머니들 있죠? 그런 것들의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밑에 말주머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중요한 개념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다라는 말 보이시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간색으로 밑줄 쫙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부터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어는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성분이라고 하네요. 즉,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 문장 안에서 주인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의 주체, 상태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주체, 즉 문장의 맨 앞에 주로 위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런 의미의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을 주어라고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성질, 상태를 풀이하는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성분이야 라고 하는데요. 주어의 동작, 성질, 상태,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문장 안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문장 안에 나타나게 되고요. 주로 위치는 어디쯤에 나타날까요? 그렇죠. 문장의 맨 끝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얘네들 지난 시간에 품사 공부하면서 봤던 애들이네요. 자, 어찌하다 라는 것은 그렇죠. 뭐 운동하다, 잠을 자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는 단어들을 묶어놓은 품사, 동사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어찌하다에 해당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떠하다는 어떻습니까? 어떠하다는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품사로 치면은. 그렇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어떠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고요. 자, 무엇이다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렇죠. 체언과 서술격 조사 이다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서술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잠깐 이 강의 멈추시고 다시 제가 첫 번째 강의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시 오셔야 합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하나도 이제 못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반드시 복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에겐 예문이 있어요. 예문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나뭇잎이 하나 둘씩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문장에서 주어를 찾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요. 뭘 먼저 보는 거냐면 문장에서 서술어를 먼저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문에서도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나뭇잎이 하나둘씩 떨어진다에서 서술어는 뭡니까? 그렇죠. 요 뒤에 있는 서술어는 떨어진다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떨어지는 것의 주체, 떨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죠. 나뭇잎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나뭇잎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달이 아름답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서술어 먼저 찾아보세요. 그렇죠. 어찌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문장 맨 끝에서 다로 끝나는 요 아름답다가 서술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운 것에 아름다운 상태에 를 지니고 있는 그 주체는 누굽니까? 달이네요, 달. 자, 그래서 달이라는 것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촌 언니는 시인이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촌 언니는 시인이다 라는 문장에서 서술어 먼저 찾아봅시다. 그렇죠. 무엇이다. 즉 시인이라는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을 해서 이 시인이다 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서술어가 됐죠. 자, 그래서 서술어, 이 시인인 사람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렇죠. 사촌 언니가 시인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사촌 언니는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주어를 찾으려면 먼저 문장에서 서술어를 찾아낸 다음에 이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나 성질의 진짜 주인공, 주체,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의 주어가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옆에 있는 말주머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어떤 서술어의 경우에는 누구를 무엇을이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돼. 이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목적어라고 해 라는 부분 보이시죠? 자, 이제 목적어의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내가 소영이를 만났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어딥니까? 그렇죠. 만났다가 서술어가 될 거고요. 자, 이 만난 행동을 한 주체는 누굽니까? 그렇죠. 내가가 되겠죠. 나입니다. 나. 그래서 내가가 주어고요. 자, 그래서 내가 만났어요. 그런데 만난 대상이 누구냐? 바로 소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영이들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두더지가 굴을 팠다도 한번 볼게요. 서술어 찾아보세요. 그렇죠. 팠다입니다. 팠다. 팠어요. 도대체 누가 팠습니까? 이 판 행동을 한 주체는 누굽니까? 두더지죠. 그래서 두더지가가 문장 성분 주어입니다. 주어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두더지가 팠는데 판 대상이 뭡니까? 그렇죠. 무엇을 팠습니까? 굴을 팠네요. 자, 그러면 이 굴을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즉, 목적어의 개념은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로 누구를 무엇을 해당하는 형태로 문장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목적어를 문장 안에서 찾는 거는 세상 쉽습니다. 뭐만 찾아내면 되냐면요. 체언 뒤에 조사, 을을이 붙은 부분이 있으면은 그 덩어리 자체가 목적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죠? 네, 그래서 을을이라는 이 조사는 앞에 체언을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해서 목적격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조사도 있을까요? 아까 주어를 앞에 있는 체언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 조사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주격조사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면 주격조사는 어떤 아이들이 있게 되냐면요. 아까 우리 예문에서 봤듯이 나뭇잎이 하나 둘씩 떨어진다 해서 나뭇잎이 보세요. 나뭇잎이가 한 덩어리가 주어였죠. 자, 그런데 그걸 나눠보면은 나뭇잎이라는 체언이 있고 그 뒤에 바로 붙은 게 이라는 조사죠. 그래서 이 이라는 조사가 앞에 있는 나뭇잎을 문장 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게끔 자격을 줬다라고 해서 이런 이 같은 아이를 주격조사라고 합니다. 이 말고도 뭐뭐가 그 다음에 뭐뭐께서 이런 것들이 다 주격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나중에 예문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격조사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무조건 목적어는 을을이 있는 체언 뒤에 조사 을을이 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덩어리 자체가 목적어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주머니를 볼게요. 그 다음 말주머니 보시면은 한편 문장의 서술어가 되다나 아니다인 경우에는 무엇이 해당하는 성분이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데 이 문장 성분을 뭐라고 부른답니까? 그렇죠. 보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순신은 장군이 되었다라는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술어부터 찾아보세요. 그렇죠. 되었다죠. 자, 그러면 되긴 됐는데 이 됐다의 주체는 누굽니까? 이순신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순신은 이라는 요 부분이 문장의 주어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순신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되긴 됐는데 도대체 뭐가 됐느냐? 무엇이 됐느냐? 바로 그 장군이가 이 되었다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저것은 고양이가 아니요. 자, 일단 서술어 찾으세요. 그렇죠. 아니요가 서술어고요. 자, 아닌 것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아닌 것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저것은. 자, 그래서 이 저것은이 주어가 되는 거고. 자, 아니긴 아닌데 무엇이 아니냐를 보충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죠.
자, 그게 바로 고양이가 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양이가 보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어는요, 생김새가 누구하고 많이 비슷합니까? 그렇죠. 주어하고 참 많이 비슷해요. 주격조사 이 가가 생김새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보어를 만들어주는 조사 역시 뭐라고 부르냐면 복격조사라고 하는데 복격조사하고 주격조사하고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구별하면 되나요? 어려운 거 없어요. 서술어를 보시면 됩니다. 자, 보어가 존재할 수 있는 문장의 환경은요. 반드시 서술어가 되다거나 아니다일 때만 그 앞에 되다와 아니다 앞에 보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되다 아니다가 아니면은 그거는 무조건 보어가 아니에요.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아이만 보어고 되다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아닌 다른 서술어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입니다. 보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오로지 서술어 되었다와 아니다 앞에 있는 그 복격조사 이 가가 붙은 말만이 보어라고 보셔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문장의 필수 성분, 주성분이라고 하는 4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최종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주성분이라는 것은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성분을 주성분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문장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또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없는 것이었죠. 자, 종류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주어였습니다. 자, 주어는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주체가 되는 말로 문장에서 주로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주어를 찾을 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죠? 그렇습니다. 먼저 일단 문장의 서술어를 찾아내고 그 서술어가 설명하고 있는 뭐 동작이라던가 상태라던가 성질이라던가 이런 그 동작이나 상태, 성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 주체를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그 문장 안에서의 주어가 되는 것이었죠. 자, 주로 이제 주어는 체언 뒤에 주격조사, 이가, 깨서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경우들, 그런 그 주격조사, 이가, 깨서가 붙어 있는 덩어리 자체를 문장의 주어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가끔은 어떤 문장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은 문장 안에서 서술어를 먼저 찾고 그 서술어의 주체, 서술어의 행동이나 뭐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하고 있는 그 주인공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라는 것까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문장 성분은 바로 서술어였습니다. 자, 서술어는 동작이나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말로 문장에서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말이었는데요. 자, 품사로 치면 어찌하다는 동사에 해당이 됐었고 어떠하다는 형용사에 해당이 됐었고 무엇이다 같은 경우는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을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서술어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주로 문장에 어디에 위치한다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맨 뒤에 위치하면서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등을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서술어라고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목적어였어요.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이나 행위, 대상이 되는 말로, 행위의 대상이 되는 말로 문장에서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목적어를 문장 안에서 찾는 거는 세상 쉽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체언 뒤에 조사, 을이 붙어 있으면 그것 자체가, 그 덩어리 자체가 문장의 목적어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을을 우리가 무슨 조사라고 한다고 했었죠? 목적 앞에 있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게끔 자격을 준다고 해서 목적격 조사라고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을이라는 체언을 붙여서 같이 나온 그 덩어리 자체를 목적어라고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좀 주의해야 될 마지막 성분, 보어입니다. 자, 보어는 언제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죠. 서술어, 되다, 아니다를 보충하는 말이기 때문에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만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아닌 다른 서술어 앞에 존재하는 문장 성분은 보어는 아닙니다. 최소 보어는 아니고 다른 문장 성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어는 누구하고 굉장히 생김새가 비슷하냐면 복격조사가 그 주격조사 이가하고 복격조사도 이가예요. 둘 다 주격조사하고 복격조사가 생김새가 똑같아.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데 주어와 보어를 구분하는 방법은 서술어를 보면 됩니다. 그 보어 뒤에는 무조건 서술어가 되다 아니다만 나와야 하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되다 아니다 라는 말 앞에 바로 앞에 있는 문장 성분은 보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의 주성분 4가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 오늘 배운 내용도 쉽지만 그나마 쉬운 편이에요. 안 쉬웠다고요? 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게 지금 쉬운 부분이었어요. 아주 기초적인 부분 한 겁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서 암기할 거 암기하고 네, 이런 보어의 특征 같은 것들은 외워야 돼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들을 암기하면서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문장의 부속성분, 독립성분 마저 나가도록 할게요. 네, 문장의